기존 건축물에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건축물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위원님들, 또 여러 기빈 여러분, 또 좌장을 맡아주신 민세용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또 토론자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대형 건물, 뭐 호텔이라든가, 뭐 아주 그 대형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개 보면 이 건축물 자체도 되게 방화 성능이 확실하고 또 안에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 시스템, 또 대피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대개 보면 이 집합 건물 중에서도 중소규모, 좀 대형 규모 중에서 약간 낮은 규모의 그런 건물들이 되게 화재 취약성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되게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 제도에 이런 좀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건축 자재 중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이 가연성 재료의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문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 자재 전체 중에서 가연성 재료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통계가 돼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는 뭐 10몇 프로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창호와 관련된 토론을 좀 하시는 걸로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창호 문제 같은 경우도 창호 자체가 이렇게 비중이 면적이라든가 이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유리를 통해서 불이 이렇게 외부로 확산돼서 이제 화재가 위로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거나 옆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리창을 감싸고 있는 창틀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보호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잘 연구가 돼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건축자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이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강화된 이 국민들의 이 수요, 이 요구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고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좀 명확한 그런 방향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건축 화재 안전에 한 발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내영 법조사청장님, 그리고 함께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희 의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정정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 끝까지 잘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밀양 화재의 그 피해자, 사망자들이 그 제천 화재 당시에 그걸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화재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이고 내 가정의 문제고, 언제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또다시 내 가족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연이은 두 화재를 보면서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좀
물리적인 예방 조치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도 소방청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소방청에서 보면 크게 유형이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건물에 있으면서 평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이런 매뉴얼들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건물 자체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가 더욱 번지고 확산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물리적인 구성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문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 문화와 이런 가족 간의 이런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이런 이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면밀하고 촘촘하게 다른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적 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논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두 화재를 겪으면서 다 차치하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것 하나만 앞에다 놓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국민 안전에 보탬이 된다면 다른 곳과 충분하고 과감하게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점에 이런 아주 적절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토교통 상임인데요. 관련된 입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호에 관련된 아까 박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창호에 대한 어떤 해외법이라든지 국내법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아마 이후에 발표하실 내용들도 이러한 내용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개념적인 부분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특히 가연성 외장 재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가연성 외장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0년도에 해운대 골드스위트 화재라든지 또 2015년도에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런 화재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규제가 강화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골드스위트 화재를 통해서는 가연성 외장 재료의 이 가연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가연성 외장재뿐만 아니라 외장재와 일체화되어 있는 가연성 단열재 부분을 외장재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사용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제로 이렇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의 필요성이 이제 찬반이 상당히 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창호의 화재 위험성 또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법에서는 그럼 과연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법에서는 창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별도의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창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정의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내 건축 재료에 이 창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의 실내 건축의 재료에 그 항목에 보면 벽지라든지 천장,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항에 보면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또 출입문의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내 건축 재료상에 이 창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창호의 방화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실내 건축 재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건축 재료에 관련된 이런 방화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52조에 보시면 52조 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그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법에서는 명확하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화에 지장이 없다는 측면, 그럼 과연 방화에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내법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방화에 지장이 없다,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실내 건축 재료로서 창호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성능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규정이 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요, 이 PVC 창호, 일반 이제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한국 산업표준 KS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의 이제 난연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KS 기준보다는 성능 요구도가 조금 더 높은데요. 근데 이제 다만 창호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건축 재료나 마감 재료에서 이런 차지하는 그 면적 비율이라든지 전체 이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 창호 중에서도 전체 창호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창호, 이 PVC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또 전체 한 20% 내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연물로서의 어떤 충분한 이런 위험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를테면 창호의 가연성 때문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 확대됐던 사례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나 이런 조사가 충분히 좀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KS에서는 PVC 창호에 관련된 방화 성능을 또 별도의 이제 KS 기준을 정해서요, 합성수지 창호 형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내연소성, 그다음에 가열 변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챕터에서는 가연성 재료의 어떤 창호, 이런 창틀 부분이 화재 확산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화재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는 그러면 창호에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방화에 관련된 창호에 관련된 규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외벽 개구부에 관련된 이 창호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실제로 좀 살펴보면 방화 지역이라든지 또 준방화 지역, 이렇게 이제 방화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정한 대상, 특수한 한정된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뭐 실내 건축이라든지 또 외부에 관련된 실외의 어떤 건축 재료로서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방화 지역 내부의 개구부, 또 이제 방화 지역, 준 방화 지역 내에 있는 이런 개구부에 관련된 부분들로 상당 부분 한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창호에 관련된 규제를 한다면 그냥 범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외국처럼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일본처럼 이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런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제도 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요, 지금 외벽 마감 재료, 그 다음에 건축 자재 방내화 기준들을 서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있는 재료들, 그런 외벽 마감 재료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m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경우에는 A 등급,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B1이나 B2 등급,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기준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A 등급의 경우에는 준불연 정도의 어떤 성능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1 등급이나 B2 등급은 난연이라든지 방염 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 외벽 마감 재료나 또 그 각 재료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또 외벽 마감 재료나 또 이제 막대 부분에 이를테면 이제 별도로 그 구성이 된 하부 건축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부재라든지 그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화 성능이라든지 내화 성능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이제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이렇게 세분화된 어떤 이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료적인 성능 기준과는 별도로 창호는 외벽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비내력 외벽이라든지 내력 외벽, 비내력 부위 같은 경우는 불연자재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는 있는 것들이 창호라든지 도어 이 부분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독일에서도 이런 외장 재료에 관련된 기준들을 박리화 기준 적용하고 있지만 창호가 과연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방화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개구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물에 있던 창호에 범용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례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러한 창호에 관련된 재료적인 측면의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창호에 관련된 규정들은 KS의 어떤 성능 기준에 따라서 품질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이라든지 독일의 법 제도 기준들을 봤을 때는 해외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어떤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국내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재료적인 측면으로 범용적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규제나 어떤 제도화가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선행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로 인한 화재, 창호가 가연물로서 존재하거나 여러 가지 유독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로 화재의 어떤 확대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화재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통계 수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가연성 재료의 어떤 창호의 화재 위험성, 공학적인 이 화재 위험성 자체에 대한 검증, 이를테면 발화에 취약하다거나 혹은 또 연소 확대에 취약하다거나 또 연소시의 유독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든지 이런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위치에 따른 화재 위험성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 또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화재 시에 동일하게 다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간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규제의 형태라든지 어떤 재료의 제한으로 이런 규제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외국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세히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비가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의 창호가 적용됐을 때 다른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적인 부분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물론 규제라는 게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어떤 기술로서 기능적인 요구라든지, 기능적인 요구라 하면 단열 성능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한 적응성, 또 그다음 이거에 더해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규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말씀드린 건 대론적인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권인구 선임연구원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새로운 공간이라는 구조를 개발되고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다양화된 건축물에 비해서 규제 사항이 좀 미비한 거는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방제 계획이라든지 화재 안정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고 있는 창호에 대해서 국내외 화재 안전 기준을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호의 정의 부분입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환기나 조명을 조망 목적으로 하는 창가, 그 사람이나 물건이 다닐 수 있는 호, 그래서 결합된 의미로 창호라 부르고 있습니다. 창호의 종류를 살펴보면 출입용 창호라든지 창의 창, 그리고 건축 구획을 나누는 구획형 창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창호의 재료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면 합성 수지 창호에서 PVC 창호, 그리고 목재 창호, 강제 스틸,
이라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틸 창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또 기타 복합 창호로 해서 그 커터널 구조물이라든지 PVC라든지 스틸 혼합된 기타 뭐 복합 창호가 개발되고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국내 창호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국내법인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외벽에 되는 창호에 대해서 건축물 마감 재료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벽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창호는 재료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별개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 법령에서는 외벽이나 창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돼서 규정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법규에서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창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화재 안전 규정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지구라고 얘기를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가 그 화재라든지 다른 시도가 그 도심지 지역이라든지 상업 건물에 대해서 일정 지구를 지정을 해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재해 예방을 하기 지정한 부분을 방화지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통 창문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역 그림 같은 경우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라든지 불연자래로 건축물이 시공되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그 갑종 방화문 외부에 있는 계곡 갑종 방화문 설치돼야 되고 창문에 대해서는 방화창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드렌처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드렌처 설비는 외벽에 다는 스프링쿨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법규에는 그 아파트 확장된 부분, 발코니 확장된 부분 내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방화판이라든지 방화 유리창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화창에는 방화 유리라든지 방화창으로 명확하게 법률상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창은 비찰 30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지닌 재료로 시공하게끔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규입니다. 해외 법규 그 첫 번째로 일본 법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영주 교수님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일본 법규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해서 내화 건축물로 지정한 특수 건축물이라든지 이것서 특수 건축물은 극장의 영화관, 호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건축물이거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준방화지역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화 건축물로 규정해서 방화창이라든지 방화유리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국내하고 좀 상이한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방화구역이라든지 비상용 계단을 지정해서 특정 방화 설비라고 얘기해서 1시간 정도의 내화 성능을 띠는 재료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외벽의 계구부 쪽에서는 방화 설비라고 구정을 해놓고 20분 내화를 통과한 재료로 시공하게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와 좀 상이한 부분입니다. 미국 법규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관에서 연구된 결과에 의해서 그 화재 안전 코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국 법규를 민간 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 IBC 코드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IBC 코드에는 보통 건축물 용도라든지 규모, 특성 구조 방식에 따라서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방화벽이라든지 외벽 다 구분해서 어떤 각각 규정을 해서 그 건물의 규정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방화구역에 설치되는 유리창의 경우 내화 성능 이상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구부 방화벽에 설치된 계구부는 내화 성능 이상 시험 20 이상의 재료를 설치하고 되어 있고 국내와 좀 상이한 점 같은 경우는 그 방화벽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측 창이라든지 지지 구조 그 방화 유리에 대해서 사양적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사양적 규정이란 것은 유리 같은 경우는 일정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일정 크기 면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때는 내화 성능을 시험을 해서 통과한 제품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이런 규정이 좀 다르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법규입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과 민간이 상호 협력한 법률 체계를 좀 쓰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그 의무 규제상 두 번째에 속할 정도로 규정을 좀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국의 첫 번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규정에 보면 윈도우 프레임이라고 정했습니다. 창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화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규제 대상이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MBO라고 해서 독일 건축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좀 살펴보면 28조에 건축 자재 등급이라든지 건축 자재 제품이 최소한 요구 조건을 좀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 26조 1항에 보면 건축 자재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그 재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불연, 난연, 가연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가연은 그런 가연이 아닙니다. 그 프레임업에서 해석상 그 가연이라고 하지만 국내에는 난연 재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easier framework이라 했는데 쉽게 탈 수 있는 가연성물은 제외 대상으로 건축 자재는 사용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MBO 28조 2항에 보면 건물 외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벽 부분에는 비내력 부분에서 불연 자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사항에 세 가지 조항을 좀 예외 사항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 하나가 창호 부분이 속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호와 관련된 자재를 명시적으로 불연 자재에서 좀 제외하는 품목에 속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독일 건축 규정 목록이 보면 창호라든지 외부 도어는 최소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호라든지 외부 도어 같은 경우는 난연재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성능 시험을 해서 그 자재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2010년부터 독일에 운영되는 법 자체를 전 유럽 국가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창호 부분에서는 국내외 해외 규정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방화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좀 필요한 연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 중계 학술 발표 대회를 근간으로 해보면 시아나수소가 150ppm, 염화수소가 500ppm이면 5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PVC 창틀에서 345ppm, 염화수소인 경우에는 1990ppm이 약 2배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5분 이내에 모두 사망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가연성 소재의 실내 사용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구 등의 사용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창틀의 무게는 440kg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중량의 소재가 바로 PVC 창틀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에는 더 많은 유독가스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재료 중에 하나가 PVC 창틀입니다. 반면에 국토부의 해석은 앞선 패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부터 파열돼서 화재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밑에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창문 재료에 따른 내화 특성 연구, 콘크리트 구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연구 등을 살펴보면 화재 확산은 창틀이 변형되어서 우선되고 이에 따라 프레임이 변형되고 유리가 깨짐으로써 수직으로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세용 좌장님이 발표한 논문에도 계구부에 의해 상층 계구부로 수직 확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틀의 계구부의 면적은 수직 확산 화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 화재 사건입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보시면 재미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의 건물에 PVC 프레임 창틀과 알루미늄 프레임 창틀이 동시에 시공되어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면은 알루미늄, 측면 및 후면은 PVC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PVC 경우 연소되어 프레임 형태가 사라지고 유리가 파손되어서 화재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레임 및 유리가 남아있는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용융되는 프레임의 온도는 PVC가 170도 이상, 알루미늄이 660도 이상으로 4배 정도가 높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시해야 되는 것은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화재 발생 시 초기의 골든타임을 어떠한 소재의 프레임이 더 유리한가라는 것은 분명히 판정이 되어서 건축법 제52조 특수건축물에 대한 규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패널의 발표 내용에서 보면 KS로 PVC 창호를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창호의 유독가스에 대한 규제 내용이고요. PVC의 시장 유통 소재는 난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일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축물인 경우에 독일은 22m 이상 불연제, 일본은 3층 이상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KS를 살펴보면 문 세트인 경우에는 내화성, 차연성을 규제하고 있고요. 창 세트에는 방화 관련 시험 항목이 없습니다. 단지 합성 수지의 창호용 형제 부분에서 내연성 시험을 통해 25에서 100mm 부분에 변형이 발생되었을 때 자기소화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건축물 독일은 22m 이상에서 A등급 불연제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앞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본 특수건축물에서는 3층 이상에서 준불연제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특수건축물 뉴욕주 IBC 14장에 보면 외벽과 외벽 창문과 문을 명확히 규정해서 준불연제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축법령의 해석을 보면 제51조 강화지구 안의 건축물, 강화지구 내의 건축물은 창호가 확산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창호의 중요성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제52조 건축물의 외벽 마감제에서는 외벽이 창호 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마감은 창호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제52조의 2의 실내 건축 마감물에서는 실내 창호를 통한 화재 확산을 이유로 방화를 규제하고 있으나 아직 국토부에서는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현실에 사용되는 것은 가연성 소재가 모두 창호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일반 가정의 내용에서 앞서 드린 바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창, 실내창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외벽 마감재인 경우에는 전체 외벽이 창호가 외벽의 마감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바탕 및 마감 부분도 모두 준불연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어깨와 어깨 간의 싸움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PVC 창호는 화재 확산과 연관성이 적다. 외벽 창호의 사전적 의미, 그다음에 마감 재료는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가지고 현재 창호는 그 규제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고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창호의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용역 입찰 공고 내용에서는 유독가스의 부분은 제외되어서 입찰 공고가 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법리적으로 논문 등을 통해 있는 특수 건축물의 유독가스 배출 여부를 실내 창호와 외벽 창호에 모두 적용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 자체는 2009년 강창일 의원님, 2015년 박소연 의원님 등이 요청을 하여서 법은 특수건축물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석은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제가 완화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의 영향이 더욱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창호 부분에 대해서 특수건축물의 창호 부분에 대해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유독가스를
유독가스 발생 부분을 명확히 하여서 외벽 및 실내 창호 마감 재료의 창호의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 알루코에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오늘 이렇게 알루코에서 PVC 창호에 대한 어떤 유독가스라든가 화재 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사실은 2005년도 말에 한번 이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VC 업계와 알루미늄 업계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알루미늄 업계 쪽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비방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정 명령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제 발코니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제 확산이 돼서 그 외부에 있는 PVC 창호에까지 어떤 그런 그 화재가 붙어가지고 가스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외부의 압력차에 의해서 그런 가스들이 다 외부로 유출돼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창호가 타면서 나는 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 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PVC 창호는 PVC하고 안에 이제 강철 보강제가 들어간 그 아주 그 견고하고 우수한 밀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PVC의 기본적인 그 성질이 자기 소화성을 가진 어떤 난연성 재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발화 온도가 454도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연소가 되는 물질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산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물질이 타기 위한 산소 농도를 말을 하는 건데 ASTM의 이 산소 지수를 그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실험을 해서 산소 지수가 27 정도 이상이면 어떤 극단적인 연소 조건이 아니면 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PVC 같은 경우에는 산소 지수가 45에서 49 정도 ASTM 방법을 했을 때 그런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루코에서 주장하시는 PVC 창호가 어떤 화재 확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 주최자이기 때문에 조금 과열되는 면도 있고 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 업계와 그 PVC 업계 간 또 알루미늄과 PVC라는 이 물질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쟁점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업계 대표들이 나와 계셔서 좀 약간은 좀 핫해지긴 하는데 여기 나와신 전문가분들 또는 뭐 대표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꼭 쟁점을 이걸로 삼아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 건축물에 이 외부 마감 재료에 특히 창호라는 마감 재료의 재료를 이거를 방화 재료로 해야 되는지 그냥 방화 재료를 안 하고 놔둬도 되는지 이 창호 재료에 대한 우리 그 전문적 판단 요거에 대한 합의를 좀 좁혀주시는 쪽으로 가야지 알루미늄이냐 PVC냐는 그건 조금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화 재료로 해야 되면 거기에 맞게 알루미늄이나 PVC 방화 재료 기준을 국토부에서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고 방화 재료가 필요 없고 가연성 재료로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점을 최근 상황들을 종합해서 기술적 전문적 판단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PVC냐 알루미늄이냐 이 얘기는 좀 가능한 한 그 구체적인 개별 재료의 성격에 대한 얘기로 몰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방화 재료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사례에서 보면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인데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일의 사례에서 MBO 그러니까 건축 지침 기준서에 보면 거기 28조 2항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외벽의 자재는 불연등급 이상의 자재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창호는 명확하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규정 목록 8.7항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창호는 DIN 규격 4101-1의 B2 등급 이상의 자재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2 등급의 자재가 뭐냐면 아까 나왔지만 플레이머블 등급의 자재인 거고 그 B2 등급의 DIN 규격에 의한 B2 등급의 실험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국내의 KSM 301호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그 시험 방법 중에서 내연성 실험 방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PVC 창호 같으면 뭐 다시 PVC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PVC 창호 같으면 KSM 301호에 의해서 실험한 결과 난연성이 있다라는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재론하는 것 같지만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발제와 또 의견을 주신 그 전문가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결국 이제 향후에 규제를 어떻게 할지 또 합리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담당 부서고 오늘 나왔던 이런 얘기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최근에 영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창호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규제를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그 논란의 사회적 비용을 좀 저희들이 좀 최소화하고자 저희 그 정책 연구로서 그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 방안 연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최근에 기술 평가를 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용역 계약이 체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새롭게 이제 창호에 대해서 화재 안전 규제를 도입할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 화재 확산과 연관성뿐만 아니라 또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한 규제가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서 발제하셨던 분들이 그 독일과 미국과 그리고 영국, 일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다른 나라 더 선진 그 해외 사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한 그 안전을 우선을 해야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작동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저희 고민의 틀, 규제의 합리성, 해외 규제 사례, 그리고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그 이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련 연구에서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연구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규제가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에 규제를 어느 정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후에 정해질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방화지구 안에서의 창호라고 하는 부분은 창호에 대한 그 화재 특성을 저희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렌처 같은 그 방화 설비, 화재학성 설비를 설치를 하거나 방화문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호의 재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화지구에 대한 그 규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다면, 저희 건축법령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화지구 안에서의 창호에 대한 규제는 그 방화 설비, 드렌처 같은 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설비나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실내 건축 마감재로 시행규칙 및 피난규칙, 시행규칙 제26조의 5에 보면 현행법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해서 창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예는 부합되지 않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똑같은 문구라 하더라도 뭐 과열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각도가 다르면은 또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들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또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예, 국토교통부. 네, 일단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고, 업계에서도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 부에서는 좀 원점에서 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연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연구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하여튼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화재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기준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런 세미나라든가 토론도 그런 그 취지에서 이제 마련된 것이라고 하는 바에는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그 대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련의 화재 사고에서 이미 이제 확인이 되었던 어떤 문제점들, 외장재라든가 소방 설비의 설치 기준 정비라든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조치를 하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이제 화재의 그를 예방한다거나 안전을 조금 더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PVC 창호를 규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VC 창호의 어떤 우수성이 입증이 돼서 계속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규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PVC 창호가 발화의 원인도 아니고 확산의 원인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금 창호는 잘 적절하게 그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그 주장에 의거해서 PVC 창호가 규제가 된다라 그러면 그 어떤 장기적인 국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의 상실이라든가, 나가서 알루미늄 창호의 독점, 창호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PVC 창호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런 중소기업들의 도산이라든가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그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라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해 주시는 반일 환경협회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회원사예요. 예.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이고 화재 사고에 따른 사상자의 수를 우리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건축물이 아닌 특수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수 건축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돼서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선 골든타임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화형과 화재, 화상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유독가스가 발생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근본 기회에 반드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인 경우에 특수건축물은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독일, 일본, 미국 모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쓰도록 분명히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연구가 아직 계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진과도 아직 미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연구가 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희 의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정종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 끝까지 잘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밀양 화재의 피해자 사망자들이 제천 화재 당시에 그걸 TV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화재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이고 내 가정의 문제고, 언제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또다시 내 가족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연이은 두 화재를 보면서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좀 물리적인 예방 조치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도 소방청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소방청에서 보면 크게 유형이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건물에 있으면서 평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이런 매뉴얼들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건물 자체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가 더욱 번지고 확산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물리적인 구성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문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 문화와 이런 가족 간의 이런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이런 이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면밀하고 촘촘하게, 다른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적 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논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두 화재를 겪으면서 다 차치하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것 하나만 앞에다 놓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국민 안전에 보탬이 된다면 다른 곳과 충분하고 과감하게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시점에 이런 아주 적절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토교통 상임인데요. 관련된 입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호에 관련된 뭐 아까 박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창호에 대한 어떤 해외법이라든지 국내법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아마 이후에 발표하실 내용들도 이러한 내용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개념적인 부분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도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나 이런 조사가 충분히 좀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KS에서는 PVC 창호에 관련된 방화 성능을 또 별도의 이제 KS 기준을 정해서요. 합성수지 창호 형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내연소성 그다음에 가열 변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챕터에서는 가연성 재료의 어떤 창호 이런 창틀 부분이 화재 확산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화재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는 그러면 창호에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방화에 관련된 창호에 관련된 규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외벽 개구부에 관련된 이 창호에 관련된 기준들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실제로 좀 살펴보면 방화 지역이라든지 또 준방화 지역 이렇게 이제 방화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정한 대상, 특수한 한정된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뭐 실내 건축이라든지 또 외부에 관련된 실외의 어떤 건축 재료로서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방화 지역 내부의 개구부 또 이게 방화 지역, 준 방화 지역 내에 있는 이런 개구부에 관련된 부분들로 상당 부분 한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의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창호에 관련된 규제를 한다면 그냥 범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외국처럼 아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일본처럼 이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런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제도 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요, 지금 외벽 마감 재료, 그 다음에 건축 자재 방내화 기준들을 서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있는 재료들, 그런 외벽 마감 재료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m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은 경우에는 A 등급,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B1이나 B2 등급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기준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해보면 A 등급의 경우에는 준불연 정도의 어떤 성능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1 등급이나 B2 등급은 난연이라든지 방염 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 외벽 마감 재료나 또 그 각 재료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또 외벽 마감 재료나 또 이제 막대 부분에 이를테면 이제 별도로 그 구성이 된 하부 건축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부재라든지 그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화 성능이라든지 내화 성능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이제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이렇게 세분화된 어떤 이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료적인 성능 기준과는 별도로 창호는 외벽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비내력 외벽이라든지 내력 외벽, 비내력 부위 같은 경우는 불연자재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는 있는 것들이 창호라든지 도어 이 부분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독일에서도 이런 외장 재료에 관련된 기준들을 방내화 기준 적용하고 있지만 창호가 과연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또 특히 가연성 외장 재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가연성 외장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10년도에 해운대 골드스위트 화재라든지 또 2015년도에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런 화재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규제가 강화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골드스위트 화재를 통해서는 가연성 외장 재료의 이 가연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가연성 외장재뿐만 아니라 외장재와 일체화되어 있는 가연성 단열재 부분을 외장재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사용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제로 이렇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의 필요성이 이제 찬반이 상당히 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창호의 화재 위험성 또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법에서는 그럼 과연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내법에서는 창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별도의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창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정의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내 건축 재료에 이 창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의 실내 건축의 재료에 그 항목에 보면 벽지라든지 천장,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항에 보면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또 출입문의 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내 건축 재료상에 이 창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창호의 방화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실내 건축 재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건축 재료에 관련된 이런 방화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52조에 보시면 52조 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그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법에서는 그 명확하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화에 지장이 없다는 측면, 그럼 과연 방화에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내법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방화에 지장이 없다,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실내 건축 재료로서 창호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성능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규정이 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요, 이 PVC 창호, 일반 이제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한국 산업표준 KS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의 이제 난연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KS 기준보다는 성능 요구도가 조금 더 높은데요. 근데 이제 다만 창호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건축 재료나 마감 재료에서 이런 차지하는 그 면적 비율이라든지 전체 이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 창호 중에서도 전체 창호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창호, 이 PVC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또 전체 한 20% 내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연물로서의 어떤 충분한 이런 위험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를테면 창호의 가연성 때문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 확대됐던 사례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건축물에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건축물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들, 또 여러 기빈 여러분, 또 좌장을 맡아주신 민세용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또 토론자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대형 건물, 뭐 호텔이라든가 뭐 아주 그 대형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개 보면 이 건축물 자체도 되게 방화 성능이 확실하고 또 안에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 시스템 또 대피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대개 보면 이 집합 건물 중에서도 중소규모 좀 대형 규모 중에서 약간 낮은 규모의 그런 건물들이 되게 화재 취약성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되게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 제도에 이런 좀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건축 자재 중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이 가연성 재료의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문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 자재 전체 중에서 가연성 재료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통계가 돼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는 뭐 10몇 프로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창호와 관련된 토론을 좀 하시는 걸로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창호 문제 같은 경우도 창호 자체가 이렇게 비중이 면적이라든가 이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유리를 통해서 불이 이렇게 외부로 확산돼서 이제 화재가 위로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거나 옆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리창을 감싸고 있는 창틀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호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잘 연구가 돼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건축 자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이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강화된 이 국민들의 이 수요, 이 요구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고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좀 명확한 그런 방향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건축 화재 안전에 한 발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내영 법조사청장님 그리고 함께 이 세미나를 방화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개구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건축물에 일단 창호에 범용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례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러한 창호에 관련된 재료적인 측면의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창호에 관련된 규정들은 KS의 어떤 성능 기준에 따라서 품질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이라든지 독일의 법 제도 기준들을 봤을 때는 해외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어떤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에 대해서 국내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재료적인 측면으로 범용적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규제나 어떤 제도화가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선행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로 인한 화재, 창호가 가연물로서 존재하거나 여러 가지 유독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로 화재의 어떤 확대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화재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통계 수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가연성 재료의 어떤 창호의 화재 위험성, 공학적인 이 화재 위험성 자체에 대한 검증, 이를테면 발화에 취약하다거나 혹은 또 연소 확대에 취약하다거나 또 연소시의 유독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든지 이런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위치에 따른 화재 위험성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 또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창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화재 시에 동일하게 다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간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규제의 형태라든지 어떤 재료의 제한으로 이런 규제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외국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세히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비가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의 창호가 적용됐을 때 다른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적인 부분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물론 규제라는 게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어떤 기술로서 기능적인 요구라든지, 기능적인 요구라 하면 단열 성능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한 적응성, 또 그다음 이거에 더해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말씀드린 건 대론적인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권인구 선임연구원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새로운 공간이라는 구조를 개발되고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다양화된 건축물에 비해서 규제 사항이 좀 미비한 거는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방제 계획이라든지 화재 안정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고 있는 창호에 대해서 국내외 화재 안전 기준을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호의 정의 부분입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환기나 조명을 조망 목적으로 하는 창가,